사건을 계기로 전국 194개 학교에서 5만 4천여 명이 시위나 동맹 휴교에 나서는 등 전국적 독립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서울 용산역과 전남 여수역을 오가는 전라선 KTX가 다음 달부터 주 4회 증편됩니다. 코레일은 주말 30회 운행되고 있는 전라선 KTX를 다음 달 16일부터 34회로 4회 늘려 운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용산, 익산, 남원, 여수를 잇는 전라선 KTX는 현재 주중 28회, 주말 30회 운행되고 있으며 주말 기준으로 하루 평균 22,64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산역과 광주역을 오가는 KTX 호남선의 운행 횟수는 주중 56회, 주말 58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밤까지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전국적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34도, 습도는 48%입니다. 이상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강릉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바가지 상술의 분통을 터뜨리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애견을 동반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강릉을 찾았다는 한 피서객의 예를 들어보지요. 10평짜리 숙박요금 50만 원에 아이들과 애견 추가 요금까지 내니까 63만 원이었다. 20만 원 하는 회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해수욕장 폐장을 앞둔 시점에도 시청 홈페이지에는 강원도로 휴가를 갔다가 마음만 상했다, 내 생애 마지막 강릉 여행이었다 라는 등 분노한 피서객들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강릉시가 서비스 개선 점검에 나서고 상인들이 일부의 못된 상술 때문이란 점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릉시의 말 믿으십니까? 담당 공무원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계곡의 불법 음식점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올해 여름이 오기 전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더 좋았겠다, 내년 여름에 개선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의 이런 약속 이행되는지 저희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도내 시군과 협력해서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라.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다.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 말입니다. 애국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취된 시점입니다. 찾아온 손님에게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면 이거 한국 사람이 하는 행동 맞겠습니까? 이 바가지 상술이 올해로 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명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요. 독도에서는 102.5MHz 100W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전주방송 총국을 통해서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김용민 라이브 일부 함께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안동, 포항에 이어서 전주, 그리고 청주, 제주, 그리고 서울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힘차게 달려보시죠. 김용민 라이브.
내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어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하면서 결국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반 만에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당권파 소속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관련해서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의원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미 탈당파는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하면서 이 탈당의 배후에 박지원 의원이 있다 이렇게 콕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이 말을 들은 박지원 의원 뭐라고 답했을까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밝힌 속내가 있습니다. 정동영, 박지원 두 사람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배우는 박지원 의원이다라고 꼭 찍어서 지목하셨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좀 있습니까? 배우인 게 확실한? 탈당한 마당에 뒤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어제까지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랑 7월 중순에 1대1로 만났을 때 즉각 당대표를 사퇴하지 않으면 그리고 공천권과 비례대표 선정권을 전남의 한 원로 정치인에게 줘서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내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사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근데 이 결사체가 바로 탈당파 10명 그룹인 겁니다. 글쎄 직접 말씀했더라도 제가 것이다.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 네. 왜냐하면 우리 당 현역 의원들은 정동영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네. 그 후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 얘기나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결코 사실은 아니다. 그렇지만 제가 같이 싸워서 뭐 하겠어요. 언젠가는 만날 건데. 정부가 어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10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공공택지에서는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인데요. 민간 택지의 경우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시행이 됐다가 중단됐습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가 나니까 즉 민간 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한 방안이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아니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왜 다시 꺼내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실패한 겁니까? 들어보시죠. 실패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그렇군요. 어려운데요. 예. 뭐 실증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네.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서 시행되던 당시의 서울의 집값 상승률 네. 한 1%가 안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집값 상승률 약 5%가 넘습니다. 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했겠지만은 예. 일단은 뭐 상한제 시행 시기와 또 아닌 시기를 비교했을 네. 때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양가 상한제 이외에도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부동산 시장에 또 사이클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집값이 오르던 시절도 있었고 내리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네. 적어도 분양가 상한 제도가 주택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거나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네. 증거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매 운동이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모레인 광복절에는 일본의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국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다. 이런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에게 실질적인 경고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한국인 경제학자가 답을 내놨습니다.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의 국제정치경제학부 심승규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일본의 수출품은 주로 소비재보다는 부품이나 소재다. 그래서 몇몇 소비재를 골라서 위력적인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핀셋 퇴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불매운동은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본의 수출 산업이라는 것이 소비재 중심이 아니고 부품 소재 산업이나 특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일반 국민들이 이제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면 천상 소비재 쪽에 치중이 될 텐데요. 무차별한 불매운동보다는 전범 기업 관련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부설수역으로는 유니클로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또 문제가 된 DHC 화장품 같이 명분이 아주 뚜렷한 타겟들을 설정해서 이제 핀셋 퇴출 운동을 벌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출근한 조국 후보자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조국 후보자가 2005년에 쓴 논문, 이 논문이 주목됐습니다. 후보자는 2005년 자신의 논문에서 검찰이 수사 종결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는 검찰 개혁 방향과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조국 후보자는 2005년과 2019년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2005년에 그 검찰이 수사 종결권을 지금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가 가는 그런 검찰 개혁 방향하고 다른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2005년 거는 저 개인의 논문이고요. 이번에 2018년은 두 장관의 합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다른 거죠. 주장의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땐 개인적으로. 예, 저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2005년과 2018년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장한 사람이 다르죠. 합의문은 두 장관님의 합의문이고 2005년 제가 개인적으로 쓴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경찰개혁이란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였다면 이번에 권력기관 개혁에서는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을 전제로 해서 1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두 장관님이 합의하신 겁니다. 김용민 라이브. 같은 사유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아들은 난민 인정을 받았고 아버지는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부자의 엇갈린 운명 이야기입니다. 일단 아버지는 미성년자인 김군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상태인데요. 인도적 체류 허가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이 부자의 운명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결과라면 부자에게 생이별하라는 것인지 부자는 끝까지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 김민혁 군이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민혁 군 이야기 들어보시죠. 근데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것은 1년마다 한 번씩 그 갱신되는 거라면서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고 연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진 이유가 민혁 군이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성인이 그렇죠. 될 때까지만이라는 또 조건이 달려 있다면서요. 그렇죠. 성인이 되면 이제 제가 미성년자의 취급이 안 되니까 네. 그때는 연장을 안 해준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민혁 군이 미성년자라 보육이 필요하니까 아버지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뿐이다. 이런 그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3년 뒤에는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말이 엇갈리는 정동영 대표, 박지원 의원 3자 대면이 필요해 보이죠? 엄정화의 3자 대면.
5시 20분 됐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듣고 계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의 또 문자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미모지존 웁스님, 어제는 못 들어서 그런지 똑똑한 저녁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이, 글쎄 말이에요. 왜 안 들으셨어요? 네. 자, 휴대전화 뒷번호 7892번 쓰시는 분, 여름철 유원지 바가지 KBS에서 매년 여름마다 수십 년 동안 지적했는데 똑같습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내년도 한번 해보세요. 김용민 앵커님, 그냥 방송 멘트는 아니었죠.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에요, 매일 장소를 바꿔가지고 중계차를 동원해서 주요 유원지에서 한번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찰 공개 방송 어떻습니까? 예. 아예 약속한 건 아니고요. 제가 검토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또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또 얼마나 또 화가 나시겠어요. 예. 자, 4909번 쓰시는 분. 여기는 전주. 퇴근 1시간 전이 제일 힘들고 지루했는데 김용민 씨 목소리 들으니 노동 의욕이 상승돼서 우리 사장님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그래요. 자, 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 지역에서 저 김용민 라이브 일부가 함께 또 방송되게 됐습니다. 우리 전북의 정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얌테크님, 돈 많이 벌면 국내로 여행 간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돈 많이 벌어야 국내로 여행 간다. 싸게 먹히는 곳은 외국이다. 이 도식 이거 깨야지요. 네. 자, 관광객 맞이하시는 분들, 네, 한철 장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얻는 장사다. 마음을 파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자, 김용민 라이브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시간대 접어들고 나서는 교통량도 늘고 돌발 상황도 잇따르는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송파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면서 일대 2km 구간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수락산 터널 4차로에서도 역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불암산요금소에서 별내나들목까지 5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도 송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강일부터 송파 부근까지 1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 영남권 언양분기점 3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고장 처리하고요. 이후로 수도권 들어서는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사이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성분기점에서 오산나들목까지 8km 구간에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나들목에서 서평택나들목 사이로도 12km 구간에서 막히는데 사고와 작업 영향받아서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부곡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요,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이 가득합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신 분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연결했습니다. 선대인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개정안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요. 예. 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도를 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에서도 김현미의 네. 뚝심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던데 네. 김현미 장관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떠져보면 이런 거죠. 네. 이게 사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안에서도 서울 안에 지역구가 있는 국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지역민들의 이제 압력을 또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돌파를 해야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경제 성장률도 가라앉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나가면 또 부동산 경기 더 가라앉지 않냐. 특히 아파트 건설 추진이 이제 늦어지면, 또 이제 이 건설 투자라고 이제 경제 성장률에서 이제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줄어드니 경제 성적표가 나빠지지 않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김현미 장관이 그런 걸 그래도 다 돌파하고 네. 이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지 않아도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네. 단점도 명확하다. 실제 적용하기 위한 2단계 조치가 남아있다. 관계부처 간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시기적으로나 또 본인의 어떤 역할을 감안하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이기도 하면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부총리로서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철학을 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앞서 이제 김용민 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사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한 부처의 입장에서 다른 부처에 대해서 좀 약간은 견제하는 듯한 발언으로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김현미 장관에 대한 견제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미 이제 뭐 당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간에 이제 협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이 홍남기 말 그대로 이제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이 사안도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좀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 어쨌거나 이런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우려를 제기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요로를 통해서 듣기로는 김현미 장관께서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하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 안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안을 받아온 거거든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네, 뭐 그렇다면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여기에 반기를 드는 양상인 겁니까? 뭐 반기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대통령의 뜻이 민간에게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한데 이것에 대해서 뭐 사실상 바리게이트를 만들어야 한다. 점진적인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과는 좀 거리가 있는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러니까 부처마다 이제 좀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예. 어쨌거나 경제부총리이라면 뭐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이제 뭐 이 결정을 하셨으면 대통령님의 그런 뜻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철학에 맞게 특히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키면서 또 서민 주거를 챙기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 철학이자 또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기를 살린다고 아파트 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그런 이 아파트를 계속 이제 추진하게 하고 사업을 많이 하게 하는 게 그게 꼭 바람직하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껑충 뛰고 하면 그게 정말 뭐 이 건설 경기는 잠깐 좋아져서 GDP라는 성적표는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게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냐 이런 걸 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경제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의 그런 책임감보다는 자꾸 이제 기획재정부 부처 장관, 부처 이기주의에 좀 매몰돼서 지금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가 안착되려면은 무엇보다도 공급이 축소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뛰어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언론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뛴 현상은 뭐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뭐 공급은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투기적 가수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뛸 수 있다. 특히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분양가를 풀어준 탓에 얼마든지 이제 분양가를 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이제 남는 장사겠구나 해서 이제 이른바 투기적 가수요들이 들끓으면서 집값이 많이 뛰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업성을 떨어뜨려줘서 투기적 가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절한 지금 이제 처방이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네. 공급 측면에서도 지금 자꾸 언론에서 빠뜨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네네. 공급이 그러면 부족하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에 쏟아지는 입주 물량은 예년 이전 한 10년 평균보다 한 20-30%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2022년까지 예정돼 있는 입주 물량이요. 예전보다 역시 한 20-30% 꾸준히 많은 상태고, 특히 2021년, 22년 무렵에 가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쏟아지게 돼 있는, 특히 재건축을 이렇게 해서 쏟아지게 돼 있는 입주 물량이 서울시 전체, 한 해 전체 입주 물량하고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위축된다라고 하더라도 2022년 이후에 걱정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당장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네.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오히려 지금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도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네네. 과도한 걸 막는다는 거지. 예. 건설사의 이윤을 안 남기도록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업체들이 건설 경기가 어려운데 이 사업이라도 하지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공급 위축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경실련 부동산 건설기획본부의 최승섭 팀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정부가 입맛에 맞는 극소수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만든 것 아니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홈로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당정 간에 어떤 협의, 어떤 내용이 더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은 이번에 1차로 만든 것이고 네네. 이거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것은 따로 이제 2차적인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만큼 앞으로도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이 적용 대상을 실제로 선별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범위를 좀 가능하면 축소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좀 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이게 입법 예고도 남아 있지만 그 전에 또 국무회의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또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범위를 줄이자 이런 이제 좀 그러니까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아마 이제 경실련 그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신 건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그냥 일괄적으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이제 분양하는 거라면 일률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적용할 때 실제로 이제 이런 그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적용해 놓고 또 실제로 적용하는 대상을 정부나 또는 정치권의 어떤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놔 버리면 이게 이제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라고 이제 저는 비춰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특히 김현미 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결기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게 너무 우려를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지금 마련한 안이 최대한 좀 반영이 계속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안대로라면 그 기계적인 기준으로에 따르면 지금 서울 25개구 거의 전역과 그다음에 과천, 광명 같은 수도권의 주요한 도시들은 다 적용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다 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좀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대인 소장님,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이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396번 쓰시는 분. 공급하는데 투기 수요를 무한정 맞춰주라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반문형 의견이었습니다. 2470번 쓰시는 분, 주택 소유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최고 700세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임대업자는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700채가 어떻게 다 살겠습니까? 자, 382번 쓰시는 분 대통령 뜻대로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견해도 있으시고. 자, 김종덕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집이 강남 3구인지, 강남 3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펴는 것인지 조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인터뷰 중에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지용입니다. 이 폭염에 석석은 어디 나가 있을까요? 얼른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드론을 타고 멀리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디까지 멀리 날아갔습니까? 네,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이분의 근황이 궁금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근황의 아이콘 이분을 만나러 독일까지 날아왔습니다. 아니 그 독일이라면? 네, 지난 봄에는 비엔나 시티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 인증을 하시더니 오늘은 핫도그를 들고 계시네요. 안철수 전 대표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실망입니다. 너무 늦게 찾아오셨습니다. 네, 근데 요즘 대표님 몸값이 쭉쭉 오르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언제 돌아오십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제가 누구 아바타입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분이 한 말씀 하신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3지대에 나와 있는 황교안입니다. 제2지대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조금 힘드네요. 먼저 여기 제일 먼저 도착하는지 제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안철수의 마음, 안심이 향하는 곳은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 전 의원 이름이 계속 최근 들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현재 보수 야권에서 마땅한 간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자, 오창석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일단 민주평화당의 탈당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당에 컴백해서 창업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손학규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문병호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조기 귀국해서 바른미래당을 승리로 이끌어달라라고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모든 사람이 찬성한 것은 아닌데요. 또 당의 한 관계자는 실제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적절히 선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지난 9일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버틸 것이다.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와도 당장 뭐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추석 전에는 돌아와서 추석 밥상에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시영 대표, 박원석 전 의원 어제 저희 시간에 나와서 했던 말이 총선까지는 지켜보지 않겠는가. 총선 이후에 이제 대권 레이스가 펼쳐질 텐데 그때 들어와서 역할을 해도 뭐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총선까지 기다리려면 바른미래당이 잘 추스려져야 총선까지 다 기다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럴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한 연말쯤에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여러 가지 이합집산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박지원 대표가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남경필, 원희룡, 김무성, 유승민, 안철수 중심의 새로운 신당 보수가 되는 새로운 신당이 창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도 연말쯤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저도 연말로 걸겠습니다. 아 왜요? 예? 왜요? 제가 하는데 반대로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이 지나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안 돌아오면은 네.
여러분들은 틀린 거고 저는 내년 연말을 예견한 것이다. 내년 연말을 예견한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번 최저임금 내기처럼 저보다 하루 늦게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12월 30일. 그렇습니까? 12월 30일로 하시고. 저는 12월 21일 정도로 21일. 오창석 평론가. 저는 또 날짜를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요? 저는 내년 2월. 내년 2월? 네. 내년 1월로 하겠습니다. 내년 1월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뭐 준비하셨어요? 네,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이 오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물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대일 인식, 일본에 대한 글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53년 10월에 언론에 한일 우호의 길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 당시 김 전 대통령 직업이 바로 저희의 선배입니다. 시사평론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랬죠. 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한 시사평론가 출신의 대통령이신데. 그러네요. 그랬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일 우호의 가능성을 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한일 양국의 반목 대립은 아시아 반공 세력의 강화는 물론 전기 반공 동맹의 추진에도 치명적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반공의 어떤 연대를 위해서 일본과 좀 우호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73년에는 일본에서 망명투쟁을 하던 시절이죠. 이때는 좀 일본에 대한 비판적 메모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력, 팽창, 재군비, 핵무장, 대국 야욕, 그들은 지배냐 종속밖에 모른다. 지배 아니면 종속밖에 모른다. 연결될 것인가? 아마도 한국 사회와 연결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좀 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주오공론이라고 하는 일본 잡지에 기고를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을 딛고 일어선 지금의 일본을 건설한 일본 민족의 끈기와 생명력,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또 일본 사회의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아시아 민주 공동체라는 가칭 조직을 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도서관 측은 한일 사이에서 김 전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를 통한 연대를 중시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응했다. 이러면서 또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요즘같이 일본의 아베가 군국주의를 지향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 한국과의 평화적 공존, 또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지금은 고인이고 또 돌아가신 지 10년 돼 가지고 뭐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여간 김대중 대통령의 현재 아베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할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그때는 아베가 총리가 아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만 해도. 네, 그랬었죠. 2009년이면은 그때가 가물가물하네요. 그때가 이제 민주당 정권이지 않았습니까? 2009년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를 지도할 때가 있군요.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요. 자,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한 내용, 내일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초대해서 소상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홍걸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가 자국발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측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대항 조치를 발표했지만 일본의 지지통신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는 역시나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경제 산업성 내부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NHK가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자국 스스로는 뭐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했는데 한국은 왜 우리랑 똑같이 하지? 라는 의아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참 갈수록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네. 또 여론에 그 이름이 많이 거론됐는데 한일 갈등 관련 발언 또 하나 또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모양이죠. 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표적인 일본 통인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네. 자작극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자작극이요? 뭘 자작극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한일 갈등을 일부러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작극 뭐 때문에 자작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갈등을 일부러 조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한국 정치에 유리하게 그 여당 유리하게 국면을 만들려고 했다. 뭐 그런 뜻입니까? 굳이 해석하자면 그런 건데요. 또한 뭐라고 남겼냐면 한미 관계에는 또 어떤 자작극이 등장하겠냐면서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높다며 차라리 철수하라는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미국 스스로 철수하게끔 만드는 것이 자작극의 핵심이 아닌가라고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이 어떤 액수를 요구해도 다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현실적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가장 큰 야당 정당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종성 원내 부대표 민주당이죠. 원내 부대표는 소설을 집필할 때도 금기가 있고 망상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하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오연주 대변인 역시 도를 넘은 발언이다. 몽상은 혼자 하는 것이지 공식 석상에서 할 말은 아닌 듯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정미경 최고위원 또 한번 언론에 그 이름이 거론됐네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마치 자신의 의도인데 타인의 말을 빌려서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겼다 이런 발언도 사실은 가져와서 얘기했지만 결국 발언한 건 본인 스스로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야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탈당파 10명이 탈당했죠? 바른미래당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말이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다고요? 네. 평화당 탈당파들과 함께 통합하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역할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호남 자민련처럼 형성되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헌 당규상 이들 평화당 탈당파들의 바른미래당 입당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당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이 이제 민주평화당으로 갔고 거기서 또 탈당을 한 것인데 국민의당의 법통은 통합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으로 승계가 됐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민주평화당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해당 행위자. 탈당파이고 이제 복당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헌 당규상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이고 실제로 평화당 탈당파들과 접속을 추구하는 바른미래당 내부 일각에서는 좀 당헌 당규를 바꿔야겠다 혹은 윤리위원회 구성을 좀 다르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 들어오기 쉽게 개별 입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이 아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좀 쟁투의 소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모멸감을 줬던 분들이 바른미래당에 들어오려고 하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라고 오신환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넘어온 바른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오면은 뭐 손학규 대표한테 힘을 실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539번 쓰시는 분 자주 문자를 못 보내도 근무 현장에서 김용민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천안이라고 하시네요. 천안. 천안이면 아마도 97.3으로 들으실 겁니다. 관악산에서 10kW로 쏘고 있는. 자, 4910번 쓰시는 분 대구 팔공산 입구에 공개방송 강추합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방송이 또 대구광역시에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승현님, 용용님 출근은 정승처럼 느긋하게 퇴근은 개처럼 빠르게. 아이고 말처럼 빠르게라고 하시죠. 말처럼 빠르게. 퇴근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요. 퇴근 시간 무렵에 하는 방송이 반갑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자, 김경숙님, 광주도 일부부터 들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콩으로 잘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 광주에서 지금 일부 시간에 아주 훌륭한 지역 자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굳이 김용민 라이브를 들으시겠다. 그러면 전주방송총국에서 송출하고 있는 노고단에서 송출하는 게 있어요. 노고단. 네, 88.3으로 은근히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9709번 쓰시는 분 6시부터 들었는데 5시부터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여기는 익산입니다. 익산이면 역시 모악산에서 쏘고 있는 우리 KBS 전주방송총국 네. 1라디오 듣고 계시겠네요. 자, 0837번 쓰시는 분 어제 고향 익산에서 듣고 오늘은 남원에 왔는데 남원에서 잘 들립니다. 근데 남원이 바로 노고단에서 쏘는 거 들으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남원은 바가지 요금이 없다고 하셨고요. 네, 자 장이재님, 휴가 복귀 후 다시 지난주 방송 들었는데 김용민님이 500원 지폐를 직접 보셨다는 말에 많이 놀랐습니다. 목소리만 듣고는 어린 분이 참 박학다식하시다라고 했는데, 예, 어리긴요. 예, 제가 어리면 우리 김수민 평론가하고 오창석 평론가는 구상유치. 네, 구상유치. 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후배들한테 구상유치라는 표현을 썼다가 잘된 사람을 못 봤어요. 예전에 1970년경에 유진산 당시 신민당 당수가 김영삼, 김대중 등등의 신진 정치인들에게 구상유치라고 말을 썼다가 본인이 밀려나고 말았죠.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예전에 구상유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도 밀려나셨죠. 그분은 구취가 날 뿐이었습니다. 치약을 나중에 선물로 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줄여서 산호맹이라고 하죠. 네네네. 이 사건에 연루돼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라고 발언을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저열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공안 검사의 인식으로 밖에 사회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당의 당대표로서 무엇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지 성찰하는 것이 황 대표에게 우선 필요한 일이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산호맹 사건이 뭐였어요? 예, 그 당시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장 백태용, 박노해 시인이라고 그렇죠. 있죠. 예. 예. 함께 이제 그 당시 노태우 정권을 타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일종의 민주화 운동과도 같은 것이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름에 노동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왠지 북한과 연결될 것 같고 말이죠. 뭐 그랬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유시민 전 장관, 윤수미 현 성남시장과 함께 여기에 가입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형을 받았지만 후에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할 말은 많지만 청문회 때 질의가 온다면 충실히 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청문회 때 어떤 답변을 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엔 카미노님, 김수민, 오창석 두 분께 아기 수당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만 원입니까? 제가 알기로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은 또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자, 김캔디님, IT 분야에서 활약하신다면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정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안철수 전 대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로잰 듯한 중립.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자, 다음 소식. 네, 자유한국당은 공안 사범이었던 내부의 당원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에 배우로 지목되었던 자유한국당 이재호 상임고문이 오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5년 만에 예, 무죄인데요. 당시 검찰이 이재호 상임고문을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했다가 증거가 안 나오니까 불온 서적을 유포했다. 이러면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었거든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풀려났었습니다. 이재호 고문 측의 입장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당했고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2014년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이미 지난 결심 공판 때 무죄를 구형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무죄 판결은 뭐 새삼스러운 그런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재호 전 의원 재심에서 45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소식 함께 들어봤고요. 예. 마지막 소식 오창석 평론가. 네, 보훈처 사상 첫 여성 수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피우진 보훈처장이 14일 이 임식을 끝으로 2년 4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예비역 중령으로서 파격적인 인사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보훈처장 같은 경우는 예비역 장성 또는 청와대 경호실장 등의 고위 공무원이 가던 자리였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에 그 유방암 수술 후에 부당한 전역 조치에 맞서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여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면서 선임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복지를 통해서 보훈처와 훨씬 더 많은 위신을 높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내년에 21대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이미 있습니다. 또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적이 있었더군요. 네, 한번 비례대표를 받았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의 한수.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3지대 신당파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기호 3번은 아무나 잘 수 있는 게 아니네. 네, 1987년 대선에서 역대 기호 3번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을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서기한. 제 마지막 전해드릴 소식이 북한 이탈 주민이 사망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우리 남한 가족부터 잘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